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인책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정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게 돌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피습을 당한 것입니다. 돌이 깨졌을 정도로 타격은 컸습니다. 배현진은 피습당한 뒤에 한남동 순천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 의원 측은 어제 오후 5시 18분쯤 압구정동 노상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에 가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10대 미성인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인자임을 감안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과 신상 정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10대 소년이 어떻게 해서 배현진 의원을 가격하게 됐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배현진을 치료하는 순천향 병원 주치 박석규 교수는 배 의원의 상태에 대해서 상처는 1cm 열상의 부종이며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을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뇌 쪽에 미세 출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뇌진탕 증세는 없어서 곧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 환자는 피습에 놀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는 법입니다. 배현진 입원실을 방문을 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인연을 앞세워서 적분했던 이 최재형. 이 자는 이른바 함정 몰카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실행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6월 김 여사를 만난 뒤 폭로를 결심했다고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습니다. 폭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폭로했다. 그는 정보다 의를 택했다며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에서 창간을 했다는 인터넷 매체 프레스 아리랑을 보면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부터 애초에 윤석열 정부 타도를 외쳐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매체는 북한 정권과 북한 핵을 노골적으로 찬양을 해온 매체로서 윤석열 정부를 괴뢰 역도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1월 25일 프레스 아리랑을 보면 해당 매체는 2022년 10월 한미일 군사동맹 극우세력 영구집권몽이라는 외부 정기기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개돼지 국민들이 극우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를 무능 대통령 윤석열 퇴진하라 이런 등등의 소제목 아래 매번 사진을 통해 중계를 했습니다. 사설 성격의 정론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윤석열이 최후 전쟁이냐 탄핵이냐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작년 말엔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이 매체가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미국의 식민지 쫄기에 불과한 남한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북한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끝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합법적 지휘권 행사라는 이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북한의 주장을 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북한에서 쓰는 대로 상시어 표현을 씁니다. 조선의 핵무력은 정당하다. 이 절대적 평화는 개소리다. 세계 인민을 난도질한 제국주의 놈들에 대한 핵무력은 정당한 것이다. 제국주의 놈들이란 표현까지 썼으니까 이런 말들이 만약에 영어판으로 나갔다면 미국 정부에서 단속을 했겠죠. 그런데 한글이 되니까 아마 미국 당국에서도 이걸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75돌이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세계적인 위상이라는 칼럼에서는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조선식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 찾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 대해 인간이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북한의 입노릇을 한 겁니다. 선진 매체입니다. 북한 3대 세습에 맹종하는 광신도의 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매체는 북한을 근본적인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직업의 귀천도 없고 봉급의 차이도 별로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프레스 아리랑은 최재영이 2018년 9월 창간한 매체인데 로스앤젤레스에 매체 본사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재영의 지인이 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자, 총선이 70여일 남았습니다. 아직 양당의 공천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사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저는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민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들아, 이 클린턴이란 말이죠. 물론 이번 선거 역시 누가 공천에 성공하느냐, 말하자면 누가 공천에서 혁신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바로 초반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김건희 리스크가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가는 것을 망설이게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리스크는 이미 고질이 되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고치기 아주 어려운 고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리스크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한다는 신인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민생입니다. 민생은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뻗어 있습니다.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서민들이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허물어진 재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죠.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 정시 공매도 금지부터 시작해서 감세 정책 등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지만 솔직히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가장 큰 지표는 어딜까요? 바로 정권 시장입니다. 정시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심지어 성장률이 뚝 떨어져서 놀랍게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린 독일마저도 연일 증시가 화랑으로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주요 23개국 증시에서 꼴찌를 할 정도로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에 24일까지 한국 코스피 지수는 7% 하락을 해서 비교 대상인 23개 주요국 지수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올해 수익률 1위 일본 니케이 지수는 8.2% 상승으로 언론은 이와 비교해서 우리 증시 체감 온도를 영하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선 500개 대표기업 지수인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이 사흘 연속 랠리를 이어가 미국 시간으로 24일에 장중 4,900선을 사상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닥스 30 지수 역시 같은 날 장중 16,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꼴찌 하락률 7%입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문제는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놀라지 마십시오. 4050의 민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올해 한국 증시가 주요국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고통은 고스란히 집권 여당의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면 헤드라인에 다루고 있는 신문조차 없습니다. 언론은 쉽지 않은 K 증시에 질린 투자자들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증시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2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 금액은 무려 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집권 여당의 파동을 본 뒤에 어제 나온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는 MBS라고 하죠. 이 MBS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2주 만에 재차 역전을 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분열과 단시간에 봉합된 것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엠브렌 리퍼블릭, K스테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2일과 23일, 24일 사흘간 조사한 것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 그리고 민주당은 30%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말하자면 무당층이다는 응답은 25%에 달해 여전히 두 거대 정당의 기대를 걸지 못하는 무당층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의당 지지율은 불과 2%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령별 조사에서도 지금 희망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68%를 얻어 민주당을 앞둔 것 외에도 비록 50%에 이르지 못했지만 60대는 44%, 그리고 30대는 24%, 18살부터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는 22%로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지지율은 낮지만 민주당보다는 높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40대 47%, 50대에서 42%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8살부터 29살까지 그러니까 20대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대에서 43%를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2030의 절반 가까이가 무당층에 속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58%,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이 41%,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 서울 37%로 민주당을 이겨 경기, 인천과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국민의힘은 37%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이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국민의힘에 더 우호적인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민주당은 인천, 경기에서 35%, 그리고 광주, 전라 41%, 강원, 제주 40%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정부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걸 묻는 설문에서는 견제론이 48%로 지원론 42%보다 많았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이었는데 응답률은 17.7%였습니다. 결국 집권 세력의 갈등과 봉합은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MBS 지표조사 중에 직무수행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긍정평가 비율은 한동훈이 47%, 그리고 이재명이 35%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크게 이기고 있는 겁니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한동훈 40%, 그리고 이재명이 56%입니다. 한편 정책 이슈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을 했던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이 폐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찬성이 39%, 반대가 44%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한다가 32%, 못한다가 59%로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아파트 가격이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연이어 폭락했다 이런 표현이 통할 정도로 급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데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범위를 좁히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긍정이 47%, 부정이 44%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구입하는 소형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해 주겠다. 이 정책에는 긍정이 45%, 부정이 44%로 긍정 여론이 약간이나마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31%, 부정이 61%로 조사됐습니다. 30%라면 정말 마지노선인데 이것이 위험해질 지경이 된 겁니다. 자, 민주당 소식 2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선 전 국회의원이었던 전병헌이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한 말이 민주당의 급소를 찌렀습니다. 뭐 별 중요한 분이 아니지만 워낙 급소를 찌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민주당이 왕조영 사단으로 전락했다. 거의 임금 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사동화가 아니라 거의 임금처럼 보이는 사동화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왕조영 사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탈당을 선언을 한 겁니다. 전병헌은 동작갑에서 3차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자 제3지대행을 선택했습니다. 이 검증위원장이 바로 동작을의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어제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십상시 집단의 아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영 사당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당대표 비맞추기에만 이념이 없다. 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이재명을 앞세운 친명 십상시들이 당권 장악에만 몰두해 다른 소리를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전병헌은 또 이런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천과 망천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자,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문다혜가 아버지의 71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다혜는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이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의 문재인은 양산의 평산 책방에서 생일 고깔 모자를 쓴 채 한박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그 사진 아래 축하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함을 기원합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표적이 될 것이다. 글쎄요,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봐준 것이겠죠. 나는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문다혜가 정치 보복 등의 단어를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다혜의 그 기사 아래 댓글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다음으로 효자 수출품이며 최고 기술인 원전을 탈원전시키며 북한에는 원전 지어주려다 걸린 문재인. 코로나로 자영업자 쓰러질 때 국민 세금으로 전시회를 연 귀걸이 아들. 아버지가 대통령인 제 나라 버리고 이민 갔다가 조용히 들어와서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빌부터 기생충 삶을 산 딸.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 세계 1 확진자 수 1 찍을 때 피라미드 관광 다녀온 김정숙. 니들은 정말 최고의 가족이었다. 이 독자 안개 땡땡땡땡 씨가 쓴 댓글인데 이 제가 모욕적인 표현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댓글은 사실관계가 조금 어긋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글을 올린 것은 바로 이것이 곧 국민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공직에 오른 자들은 선을 지키지 않으면 퇴임 후에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